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TMF 1부에서는 토트넘이 못 나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2부에서는 맨유와 첼시가 못 나가는 얘기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참 우울해요. 공교롭게도 토트넘이랑 맨유가 이제 다음 리그에서 만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서로 맞붙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 멸망전이라고 하죠. 네, 토트넘도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 그쵸. 맨유는 그래도 FA컵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레스터를 잡고 이제 5라운드 진출은 했지만 여전히 아모린 감독 부임 이후에 뭔가 결과를 잘 챙겨오고 있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두 팀이 좀 만날 예정입니다. 어쨌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에는 승리를 했지만 경기력적인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토트넘 만난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레스터에게 2대1로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인 문제는 좀 여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에 들어갔던 그 맥과이어의 극장골도 이날 경기 옵사이드 VR이 없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논란이 좀 따라왔었고요. 그래도 이 경기에서 맨유에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겨울에 영입을 한 도르구 선수가 윙백 자리에 선발로 나왔다는 건데, 원래 경기 전에 팬들이 예상했던 건 왼발을 쓰는 도르구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가고, 그동안 오른발 쓰는 이 디오고 달로가 왼쪽 윙백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른발 쓰는 달로를 이제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돌려두고, 그래서 이제 왼발을 쓰는 도르구가 왼쪽 윙백을 책임지고, 그러면 윙백이 자연스럽게 정발 윙백이 되거든요. 그리고 윙백 자리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는 마즈라이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약간 이런 형태로 수비진을 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른발 쓰는 달로는 그대로 왼쪽 윙백에 있고, 왼발을 쓰는 도르구가 오른쪽 윙백에 배치가 됐습니다. 좌우 윙백을 정발이 아닌 반대발 윙백으로 세웠는데, 결국 이 선택은 경기 내용적으로 그렇죠.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예측만 해도 정석대로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네. 왜 괜히 반대로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마 이게 정말 분명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무조건 윙백을 반대발에 세운다. 네네. 감독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막상 경기 내용적으로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끝난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게 좀 애매해졌냐면 후방 빌드업 때 백스리 형태의 중앙 미드필더 2명 3-2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상대가 이제 압박을 레스터 시티로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잖아요. 압박을 하니까 볼이 측면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었습니다. 측면으로 가도 이 윙백 자원들이 왼쪽에 서는데 오른발을 쓰고 오른쪽에 서는데 왼발을 쓰고, 반대발사 자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야 좀 각도가 열리지 측면으로 이렇게 넓게 갈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기가 힘들어요. 그로 인해서 측면으로만 공격 방향이 열렸는데 그 측면에서 돌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격 진영에서 볼이 이제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롱패스를 뿌리는데 전방에 또 롱패스를 받을 만한 자원이 마땅치가 않고, 호일룬 아쉽고 지르크지도 뭐 이날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긴 했지만 지르크지가 그렇다고 해서 롱볼 날아오는 거를 경합자라고 헤더 잘 따가지고 버텨주고 비벼주는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면 전반 내내 볼 전개가 잘 안 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이 와중에 레스터에게 선제 실점까지 허용하면서 상당한 위기를 맞았던 지난 레스터전 전반의 맨유였습니다. 네. 후반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도르구 대신에 가르나초를 투입했습니다. 도르구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번 그래도 데뷔전 때 나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체 능력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의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장기적으로는 도르구를 역시 지켜볼 만한, 영입을 한 이유는 알 것 같은 그런 선수였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 가르나초가 투입되면서 레니오로가 오른쪽 센터백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이동을 하고, 마즈라이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센터백끼리 좌우 위치를 바꿨고요. 오른쪽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아마드 디알로를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윙백으로 내리면서 메이누가 공미를 보고, 아마드가 윙백을 보고, 마즈라이가 스토퍼를 보고, 이 세 명의 오른쪽에서 서로 간의 호흡이 요즘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이거든요. 네. 딱 베스트 조합을 오른쪽에 만들어서 아모린 감독이 오른쪽에 서는 선수들의 합을 좀 기대해보겠다, 그런 의도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왼쪽은 딱 하나, 가르나초가 들어오면 가르나초의 직선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달로가 왼쪽 윙백에 있는 이상 돌파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윙자리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에 대한 아쉬움을 가르나초 투입을 통해서 메우려고 했었던 맨유였고요. 실제로 좌우 측면 돌파가 살아나면서 흐름을 가져왔고, 64분에 메이누 대신 들어왔던 지르크지가 세컨볼 득점, 후반에는 맥과이어의 헤더골까지,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2대1 승리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음 라운드 진출의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아모린 같은 경우에도 뭐 최악의 팀이다 지금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전체적으로 모두가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수들도 감독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결국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연히 팀의 스피릿을 먼저 좀 끌어올리는 과정이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필요하겠고, 그걸 위해서는 선수단의 변화 자체는 불가피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돈을 여유 있게 예전처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상도 많고 예. 거의 임대 보내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도르구가 이날 경기 때 보여줬던 정말 신체능력 하나 참 좋더라고요. 물론 프리미어리그에 아직 더 적응을 하는 시간은 필요하고 윙 자원과의 호흡이 어떨지도 이번에 딱 45분만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기대해볼 만한 자원인 건 맞다. 다만 여전히 도르구의 영입과 별개로 또 이제 헤븐 선수도 이번에 영입을 했죠. 네. 굉장히 어린 아스날 출신 유망주 센터백이자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헤븐 선수도 영입을 해서 이번 경기 벤치에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스쿼드가 가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근본적인 큰 문제점은 결국은 백스리의 중앙 수비수 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최전방 공격수 그렇죠. 다 어딘가 아쉬운 구석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맨유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뎁스가 굉장히 얕은데 부상자도 많고 얕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지금 걸쳐놓고 있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도 못하고 선수들은 점점 뭔가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력적으로도 예에서 떨어지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코어 라인들 경기장의 중앙부 라인의 선수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가 요즘 자신감을 찾고 있고 이날 골도 넣었지만 네. 사실 백스리의 가운데 센터백에서 지금 맥과이어가 잘하고 있냐로 물으면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쪽의 자리는 좀 더 볼도 매끄럽게 차고 전진도 많이 하고 좀 더 활발함이 좀 필요한 자리예요. 근데 맥과이어의 스타일상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죠. 센터백이 그 역할을 못하면 미드필더가 더 내려와서 센터백이 못해주는 역할을 대신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팀의 무게중심 자체가 너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우가르테가 시야도 좁고 패스로 풀어나오는 걸 너무 못하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내려와서 네. 파트너로 나와도 우가르테보다 오히려 브루노가 더 내려가 있었어요. 그게 지지난 주말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코어 라인에 문제가 있는 스쿼드로는 어떻게 전술을 짜도 역습 위주의 반니스텔로이 대행 때처럼 역습 위주의 전술을 펼치는 게 아니면 이거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에 뭔가 구멍이 뚫리는 부분을 옆에 있는 선수, 위에 있는 선수 자꾸 끌어다 써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급한 불 끄는 데만 급하고 어디 구멍 뚫린 데 그냥 메우는 데만 급해지고 정작 본인들이 원하는 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공격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니가 더 나았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그래도 반니스텔로이가 잘 냈죠. 레스터시티 졌는데? 레스터 시티에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맨유에서의 반니와 레스터에서의 반니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레스터에서의 반니는 지금 선발 명단을 꾸리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부오나노테가 이번에도 선발이 아니었죠. 거기에 대한 레스터 팬분들의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해있거든요. 맨유 대행 때는 딱 하나 역습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을 딱 극대화시키는 부분을 노렸던 것 자체는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했던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레스터에서는 그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고 당장의 결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아무링보다 반니스텔로이가 낫을 수도 있죠. 반니스텔로이가 결과 내준다고 해서 이 스쿼드 그대로 믿고 가는 게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모링 감독의 나름의 진단된 결과들을 좀 보고 올 시즌은 좀 더 지금보다 잘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스쿼드의 문제점을 빠르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다시금 새 그림을 펼치는 게 나을지 저는 이제는 새 그림을 펼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또 맨유 팬들도 이제는 좀 느낄 것 같아요. 다들 또 똑같은 말이에요. 토트넘하고 비슷하게 강등되지 않는 한 뭐 크게 바뀔 리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모링도 지금 잘하고 있다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팀마다 그런 사정들이 다르겠지만 맨유의 경우는 스쿼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모링이 이런 스쿼드의 문제를 안고 당장 결과를 내주는 유형의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의 감독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모링은 맞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아모링 체제에서의 이 길게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 자리의 스쿼드를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지를 구상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로 아모림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모림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다혈질이라 해야 될까요? 조급한 느낌이 좀 들었잖아요. 뭔가 팀을 빨리 체제 개선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백스리 바로 쓰고 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본인이 조급해하는 게 좀 보여서 그 감독의 마음이 보였달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모림 감독이 조금 포커페이스로 좀 그 장기적으로 본인의 팀을 좀 보고서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달까? 올드 트래포드 성적만 일단 지금보다 잘 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홈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실드가 안 되는 요소거든요. 아, 그쵸. 네. 맨유는 이렇게 봤고 그리고 첼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4라운드에서 이제 탈락을 했어요. 첼시 어떻게 보셨어요?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가 요즘에 많이 좀 고전하고 있는데 그쵸. 이번 경기 때도 내용을 보면요 엔소 대신에 일단 듀스버리올이 선발이었고
최전방 공격수 잭슨과 기우가 지금 모두 부상이라서 은쿤쿠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센터백의 코릴도 이제 휴식을 취했고요. 빌드업 시에 요즘에는 이제 백스리를 변형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급하지 않고 빌드업 대응을 좀 바꿨어요. 2-3-5의 대형으로. 근데 이게 제가 쓴 최악입니다. 지금 3 형태의 3선 라인의 좌우 풀백을 흔히 이야기하는 인버티드 형태, 중앙 쪽으로 좀 더 좁게 서게끔 이제 배치를 시켜놓았고 3톱이 좌우를 넓게 벌리고 사이 공간으로 듀스버리울이랑 파머, 중앙 미드필더들이 박스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2-3-5의 대형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대형을 갖추다가도 선수들이 되게 막 유연하게 움직여서 네. 이 팀은 약간 굳이 포메이션의 구분이 의미가 없겠다. 뭔가 정형화된 포메이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첼시는 안 그랬어요. 누가 봐도 계속 2-3-5의 틀이 유지가 됐습니다. 마치 뭔가 모양 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 정적으로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까 딱 그 배치에 맞게 브라이튼이 수비할 때 백5로 전방에 5명한테 1대1 수비 딱 달라붙어 있고 간격만 좋게 유지하면 너무 쉽게 상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첼시에게는 상당히 느껴졌던 새벽 5시에 되게 늦게 펼쳐진 경기여서 밤새서 이렇게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경기를 시청하셨던 팬분들에게는 가히 최악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청을 추천드리기가 차마 어려운 그런 경기이긴 했었어요. 첼시가 요즘 뭐 그 경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좀 저조하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고 네. 거기다 또 내려왔잖아요, 순위도. 그런 거에는 어떤 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선수에 대한 활용법이 너무 지금 고착화가 됐어요. 마치 이 지금의 축구는 이기고자 하는 축구가 아니고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고자 하는 축구가 아닌가. 우리는 경기 못 이겼어도 인버티드 풀백만 쓰면 우리가 이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경기 플랜이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시나리오와 예상 가능한 패턴대로 계속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중앙에 카이세도만 덩그러니 서 있어요. 아무리 빌드업 잘하고 탈압박 있고 기술 좋은 카이세도라고 해도 혼자만 이렇게 서 있으면 당연히 2명, 3명한테 에워싸여서 영향력을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의 듀스버리홀이 내려오는 움직임도 늦었고 파머가 내려와서 그나마 후반전에 좀 초반에 풀어주긴 했지만 사실 파머처럼 박스를 잘 괴롭힐 수 있는 골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아래로 내려서 빌드업에 참여시키는 걸 주된 역할로 주기에는 이건 또 낭비죠. 만약 파머가 그 역할을 하면 또 박스 타격의 공격의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자기 위치가 고정된 이후로 거기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고 딱 배치 그대로 계속 위치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 가지고 패스를 줘야 되는데 위쪽의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덩그러니 서 있기만 하니까 그 패스를 줄 곳이 없는 거죠. 상대가 다 가만히 상대의 첼시 선수들이 서 있으면 상대가 빠른 타이밍에 다 달라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줄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첼시에게 계속 이어졌고 또 이날 경기 때 최전방 문제점도 또 드러났죠. 은쿤쿠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는데 정말 경기 극초반에만 몇 번 카이세도가 고립될 때 옆으로 좀 내려와서 분산시켜주려는 볼을 받아주려는 시도를 잠깐 했는데 이후에는 은쿤쿠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첼시에서 은쿤쿠 톱의 이제 한계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한계가 드러났다.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랜 B가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읽히기 쉽고 네. 이 전까지는 첼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뭔가 이제 공략하기 쉬운 팀이 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대응법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풀백 활용법부터 해서 빌드업 방식을 지금보다는 조금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쉬운 게 아니죠. 다만 그래도 시즌 중에 그런 대형을 바꿔낸 사례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잘 나가는 팀들을 보면 지금 뭐 슬롯 감독의 리버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때마다 상대 압박 숫자에 따라서 빌드업 대응을 그때그때 바꿉니다. 상대가 투톱으로 압박을 한다? 로버슨을 내려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상대가 원톱으로 압박을 한다? 로버슨을 오버래핑 시켜서 2명의 센터형만으로 빌드업을 하고 이렇게 상대 압박 숫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후방 시스템을 운영하면 긍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 공격 진영에서 수적 열세 상황에 안 놓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고립되는 상황도 피해줄 수 있죠. 상대가 중앙 미드필더에 몇 명이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허리 쪽에 받아줄 수 있는 선수를 항상 한 명씩은 늘리는 것. 그리고 그게 되게 유연하게 구조가 바뀌는 게 슬롯 감독 리버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마레스카가 지금 결국은 선두권 팀과의 차이를 봤을 때 그런 상대 압박 아니면 경기 상황에 대한 빌드업 대응과 움직임의 유연성이 너무 부족해요. 선수들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후방의 숫자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공간마다 수적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약속된 움직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약속된 움직임에 인버티드 풀백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감독의 역량과 능력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감독의 성향 계속해서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좀 유연성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마레스카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마레스카도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항상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해도 공수 밸런스가 무너질까봐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도 좀 망설임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내용도 좋지 않고 결과도 12월 22일 에버튼전부터 전체 대회 3승 3무 4패거든요. 네. 지금 맨시티, 뉴캐슬, 본머스가 아랫순위에서 계속 추격하고 있어서 4위 자리 수성이 하기가 쉽지 이제 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도 이제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FA컵의 이른 탈락은 너무 아쉬운 결과고요. 이 리그에서는 같은 실수가 결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거 같아요. 실험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이제 마레스카 감독도 선수들을 믿고 이 전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네. 거기까지 넘어가기까지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한꺼풀 딱 벗겨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 올 것이냐. 전반기 때는 너무 잘했던 첼시라서 다시 그런 시기를 좀 빠르게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울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팀을 얘기를 했지만 한 팀은 4위에 있고 한 팀은 14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즌 중 부임이라서 아모링한테는 조금 더 그래도 길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약간의 여유 있는 말은 좀 하고 싶고 홈에서의 결과는 더 내줄 것 이거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마레스카의 첼시는 지금 전반기 잘했던 거 이러다가 다 깎아먹거든요. 달라요 상황이. 그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만 올라가 강등하지 마 이런 느낌이고 첼시는 왜 해놓고 막 잘하다가 왜 이래 이제야 좀 빛을 보려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왜 그래 저 이제까지 우리 힘들었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그쵸. 느낌인 거죠. 부디 이적 시장 때는 보드즈는 무조건 수비 쪽 보강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첼시는 마레스카가 남은 시즌에도 자기의 좋았던 전반기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네. 더 생각하면서 분위기를 빠르게 반등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전 이번 시즌은 그래도 장현님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챔피언스리그 복귀는 진짜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